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윤석열과 검찰개혁. 예,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책입니다. 검찰공화국 대선 후보 윤석열과 검찰개혁. 한상진, 조성식, 시민보, 최윤원 기자가 썼는데 오늘은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성식 기자는 법조 출입만 한 30년 하셨죠? 아니, 좀 과장됐고요. 전체 기자 생활한 게 그 정도고. 예. 근데 주로 이제 제가 검찰 많이 취재를 많이 하고 네.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책도 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서 소개를 할 때 예. 그렇게 좀 과장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기자 경력 30년, 법조 출입 뭐 하여간 뭐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대부분. 오래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시민보 기자는 뭐 네. KBS 거쳐서 뉴스타파에서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한상진 기자, 조성식, 시민보 최윤원 기자가 윤석열의 검찰 그리고 윤석열 자체에 관해서도 좀 자세히 써놓은 것 같습니다. 팩트 위주로. 네. 예, 이 책 내용은 저도 다 읽어봤는데 이게 다 팩트인 거죠. 대부분이 팩트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라는 게 저자가 물론- 지금 4명이잖아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3명, 그러니까 뉴스타파 기자 3명이 쓴 부분은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팩트를 쓴 거고요. 예. 이제 조성치 선배가 쓰신 부분은 그 팩트들을 좀 해석하는 영역,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 좀 들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법조 기자 출신으로서의 해석을 좀 해주셨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키워드별로 한번 쭉쭉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둔 부분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쫙 이렇게 하도 많은 팩트가 나와서 뭐가 가장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팩트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시민보 기자는 네. 자기 파트도 썼지만 다른 네. 사람들 것도 이제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잘한 팩트 가지고 나열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이란 사람, 네. 윤석열이란 사람이 이제 검사로서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의 주변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 한 가지하고, 윤석열은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총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으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란 사람과 검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축이라고 저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조성식 기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선 후보가 지금 나와서 네.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이제 그 지지율도 높고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기현상인데 예. 검찰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추세를 한 분이란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렇죠. 가장 이런 분이 옷을 벗고 나와서 그것도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정권과 맞서면서 나와가지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그러면 이분의 어떤 인생의 대부분은 그렇죠. 검사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 권력 문제를 떼놓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또 어떤 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 또 그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저항을 하던 분이 나와서 오히려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그렇죠. 있다는 부분 예. 이건 한번 분석의 대상이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심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인물과 그 어떤 시대 상황 예. 이걸 결부해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책을 엮었다. 흥미로운 건 이제 인물 부분부터 먼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도 좀 이게 구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고시원 위주만 있었을 거고 26년 사회생활이 다 검찰 생활이고 1년 변호사 했더라고요. 네. 태평양에서 1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법조인 생활만 했는데 26년 검찰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걸로 인간 윤석열을 가늠할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 선배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특수부에 입직한 뒤에 얘기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은 지금 심 기자 말대로 이제 특수부 검사로서 좀 이제 이름을 날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기자들도 사실 그렇게 잘 몰랐고 수많은 검사 중에 그냥 워러브댐이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사실 구수만에 됐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선두 그룹이라든가 뭐 썩 빨리 잘 되지는 나가는 못했죠. 그런 적이 아니 엘리트 우리가 말하는 예.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분인데 핸디캡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결국은 그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다는 건 대단한 어떤 인생 어떤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검찰에 있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알려지고 그다음에 어떤 자리를 굳히게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전에 몇몇 뭐 이제 대형 수사에 참여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MB 그 초창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7년 대선이 끝나고 BBK 특검 예. 그때 특검에 이제 여러 검사가 파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석열 검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명박 그 당선인을 무혐의로 만드는데 그 BBK 관련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우죠. 예. 그러면서 이 검사들이 MB 정권에서 다 잘 나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윤석열 검사도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 필수 보직이라 할 만한 그 대검 중수부 과장,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꽃보직이라 또 그 선망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뭐 이런 것들은 다 MB 정권 때. 예. 이분은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MB 때 누린 분이에요. 예. 이런 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 다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거에 따른 어떤 그 항명 파동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징계를 먹으면서 그때까지와는 이미지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층 말하자면 좀 예. 좀 이쪽 보수층과는 반대쪽 이쪽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영웅적인 이미지로 예.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이제 좀 알려지는 이런 게 조금 폭이 커졌다 그럴까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는 뭐 이제 아시는 대로 MB 그러면 정권 이분의 인간 검사로서의 윤석열은 뭐 특별히 스타 검사가 됐고 2007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리고 강직하게 일을 하다가 그랬다가 검찰 개혁을 하는데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거에 저항을 했다. 그 스토리 그 이른바 이제 보수층이 생각하는 그 스토리에서 그럼 잘못 인간 검사 윤석열이 잘못한 건 뭔가요? 지금 말씀 들어보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우선 이 BBK 예. 특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 역사의 길이 남을 예. 흑역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BBK 특검 때 뭐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 다스가 그때 이제 무마를 예. 시켜줬죠.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BBK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그 뒤에 다 잘 나갔다고 조 선배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잘 나갔겠습니까? 그때 무마시켜줘서. 대통령 당선인의 혐의를 대선 직전에 깨끗이 씻어준 사람들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대선 직후. 네, 대선 직후에. 직후. 예. 그렇지. 근데 나중에 보면 예. BBK는 뭐 이명박 씨 거였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예. 검찰이 그걸 다시 수사해서 이명박께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검찰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때 왜 틀리다고 했는지 이런 방구의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때 예. 당시에 수사검사였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자로 보면 대형 오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대형 오보의 취재팀의 일원이었던 거네. 검사들은 우리 기자식으로 얘기하면 오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해도 예. 뭐 일종의 어떤 실수, 뭐는 과실 정도지 절대 잘못된 수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 법원 가서 이제 판결에서 저도 예. 뭐 법원과의 견해차, 예. 판사가 어떤 잘못 해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그 언론이 또 그렇게 다 받아 써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실 검찰의 과오라는 게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좋은 수사도 많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의로운 수사도 많고 윤석열 검사라고 왜 과거에 뭐 그런 수사 안 했겠어요. 검사로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뭐 괜찮은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일단 그 조금 BBK 특검 부분이 조금 치명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그 검사 인생 스토리 자체가 그 반전의 반전. 거의 뭐 신데렐라 스토리. 그렇죠. 제가 뭐 책에도 신데렐라. 표현했지만 거의 뭐 돌아온 장고. 뭐 예.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그 탄핵되다시피 해서 거의 검사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예. 국정농단 특검 그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잖아요. 예. 거기서 공을 세우고. 예. 그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진보를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 문재인 정부와는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인데 문재인 정부도 뭔가 보시면.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예. 호감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맞섰던 분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 그 아주 적폐 수사에서 큰 공을 세우잖아요. 예. 거기까지 이제 좋은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표피적으로는 표피적으로만 보고 임명을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임명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진보적이거나 뭐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저하고 과거에 대화했을 때도 예. 자기는 전혀 그 진보는 아니다. 그리고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유배 비슷한 생활을 할 때 예. 왜냐하면 뭐 지방으로 이제 계속 밀려나 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팬클럽 비슷하게 막 형성이 됐거든요. 이쪽 진보 쪽에서 오히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이렇게 비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걸 봐서는 진보는 아니지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뭐 원칙적인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가 되기 전의 행보를 보더라도 저는 과연 이 사람이 강직한 검사였느냐? 그러니까 강직하다는 게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다. 강직하다는 뭐 시민보 기자 같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몇 번 있었죠, 사실은. 예. 몇 번 있었어요. 그 이른바 검난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하고. 예전에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 그 유명한 얘기죠, 사실.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도 이제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냐 마느냐 막판에 그게 이제 큰 이제 논란이 됐죠. 수뇌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재벌그룹의 회장이고 그때 이제 수뇌부에서 이제 미적미적하니까 이 윤석열 검사가 이제 그 총장한테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평검사 시절인데 가가지고 뭐 사표를 탁 들고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내 직을 이거 구속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뭐 사표 냅니다. 그건 팩트입니까? 그건 거의 팩트예요. 저도 다른 취재원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요? 이제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미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일종의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책에도 썼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그 총장이 윤석열 검사의 그 초기 그 부임했을 때 그 부장 검사였던 정상명이라는 분이에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남다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뭐 기자 세계도 약간 비슷하지만 검찰에서 그 초기에 평검사와 부장 검사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고 오래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정상명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감히 총장한테 가서 뭐 그럴 수 있었겠냐 이런 또 뭐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어쨌든 이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뭐 시민보처럼 강직하다 뭐 이건 아니지만 뭔가 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보면 그러니까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렇지. BBK 특검 때의 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또 그 면 이렇게 좀 다르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뭐 양면적이고 다면적이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보 기자가 이 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었던 그 이제 처가 의혹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분의 어떤 또 다른 면.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겉에 다 드러나는 게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현상 속에 어떤 다른 숨은 진실이 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엄청 강직하고 정의롭고 예. 또 어떤 그 조국 수사를 하면서 공정 뭐 이런 그 가져가 버렸잖아요. 어떤 예. 그런 프레임으로 예.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일단 그 그러니까 처와 장모 뭐 그쪽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 심지어 자기는 잘 몰랐다거나 뭐 결혼한 이후에 사실 벌어진 것들인데 이따가 뭐 심 기자가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 이야기 하시죠. 예. 근데 제가 처가 그다음에 얘기 넘어가기 전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 네. 그 하나만 추가되면 그 부분하고 측근 자기 측근 검사들에 대한 그 이중적인 태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이나 또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아주 추상같이 단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총장 시절에 어떤 그 자기 측근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영 아닌 거예요. 그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죠. 예, 너무나 이게 한국 검찰의 문제가 저는 거기에 아주 집약돼 있다고 보는데. 예. 잠깐만요. 여기서 끊고 시민복 기자 예. 얘기하고 예. 다시.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예. 얘기도 사실은 지금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통하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이제 강직하다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직 안에서 때에 따라서 상관에게 불복종한다. 예. 이걸 이제 다른 검사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검사와 가까운 기자들이 보기에 너무 강직하고 멋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미담들이 널리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그것의 이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과거 했던 저축은행 수사 같은 경우에 그 수사가 과연 잘된 수사냐. 이 수사 지금도 억울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 사실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다 무죄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동안 취재하고 이렇게 쭉 봐왔던 어떤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하는 방식 이 방식에서 이분도 크게 벗어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다. 그 범주 안에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그 특수부 검사들 후배들을 이분이 비호하고 감싸는 걸 보면 이런 어떤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부적절한 특수부 수사 관행 여기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고 이것이 나은 영웅일 수도 있는데 이 특수부 수사 관행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라는 점 이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한 그러니까 가지는 어떨 때는 강직한 것처럼 보였고 예. 어떨 때는 측근 검사들 비호나 그다음에 그렇죠. 아까 BBK 같은 경우도 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거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좀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과거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네. 이제 정치 검찰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치 검사 문제 뭐 이런 거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확장되면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 BBK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 검사 딱지도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사는 하여간 그 독특해요. 그 검사로서 이력이 제가 아까 반전의 반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MB 때 그렇게 전성기를 누렸다가 박근혜 때 뜻하지 않게 그렇게 항명 파동으로 왜냐하면 같은 보수 정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흐름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세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네요. 네. 예. 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튕겨져 나갔다가 정반대 성격인 정권에서 다시 또 급 변화를 할까 하여간 완전히 그 돌아온 장고가 돼가지고 결국은 최고 정점인 검찰총장까지 거기에 올라가는. 간통하는 것을 검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걸 간통한 이 예. 역대 이거 지금 새 정부를 관통했던 거는 결국 검찰 조직의 보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연루됐던 사건이라든지 예. 혹은 다른 기관들과 이를테면 경찰과 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제 갈등했던 사건 이런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은 철저한 검찰주의자였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아직 취재하고 있는 건데 보도를 아직 안 한 건데 아니, 이게 가장- 뭐가 좀 특종이 있군요. 아니 특정까지는 아니고 아니, 지금 예. 뭐 진행되는 게 있죠. 네. 네.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아니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그 김광준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2012년도에 예. 부장 검사가 뭐 한 10억대 뇌물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검경 간의 수사권 갈등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이 혐의를 포착해서 막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검찰이 이걸 눈치를 채고
경찰 니들이 감히 검사를 수사해? 이러면서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요. 예. 약간 이중 수사가 진행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총리가 막 담화도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예. 이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의 특수일부장이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거를 가로막은 사람이 윤석열 특수일부장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 서울청 지수대, 본청 지수대가 수사하던 사건의 관할이 중앙지검 특수일부였고 예. 여기서 올린 영장을 이제 불청구하는 거죠. 반려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부장의 결정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임검사가 수사를 해서 특임검사의 수사 내용도 사실은 경찰이 포착한 전체 혐의에 비하면 그냥 일부만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럼 남은 것도 마땅히 수사를 했어야 하나. 특수일부장이 예.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를 했어야 하나. 당시에 역시 완전히 뭉개버렸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네. 심각한 사안이네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거 방송에서 이거 이따가 좀 잘라주시면 오늘 안 돼? 그냥 얻어 걸렸네. 이거 예. 안 되겠는데?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더 취재해서 보도할 거거든요. 예, 네. 아니 뭐 또 오늘 간략하게 말씀하셨다고 네. 또 뭐 뉴스타파에서 또 보도한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또 이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자들의 그 팩트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보 기자는 팩트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네. 윤석열 예. 특수일부장이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를 지금 파고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찰 수사를 차단하고 이런 과정에 이 조성식 기자는 조성식 선배는 이거를 검찰주의자다. 윤석열은 철저한 이거는 그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대개 어떤 그 특수부 검사들 예. 인지 수사를 하는 그 자기 실적을 그 내세우는 검사들은 대부분 그 검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되게 그 수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예. 모든 것이 사회 정의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적용의 기준이 검찰. 정의. 그러니까 검찰 조직보를 검찰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조직이기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 전통이 아주 검찰 지상주의. 검찰 지상주의.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정치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선출된 권력도 검사들은 자기들을 거의 발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이 별도로 사실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가치의 우선을 검찰 조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검사 역시 그런 범주에 속했던 검사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그 좀 내로남불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사건만 예를 들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그 라임 사태 과정에 이제 그 고급 술집 룸사롱에서 예. 그 술접대 받은 99만 원? 검사들 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99만 원 그냥 넘어간 거. 예. 그걸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막 추궁하고 할 때 예. 윤석열 총장은 자기는 저걸 잘 모른다. 근데 사실인 게 드러나면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과는 안 했죠. 안 했죠. 지금까지도. 제가 그래서 그 책에도 썼는데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우리가 이래서 이제 검찰 권력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뭐 광주를 가는 게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특히나 보수 쪽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광주를 내려가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급 룸사롱에서 검사들이 술 마신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 순서다. 그러고서 대선에 출마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이제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생각해 보니까 김홍용 검사 사건 같은 경우도 고 김홍용 검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문무일 총장이 아마 사과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본질하고 이 꼬리표 같은 어떤 출국 금지 사건이 본말이 전도된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다뤘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그 정도의 처벌을 받고 빠져나갈 수 있었겠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그럼요. 생각은 들어요. 예. 그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어떤 그 일반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사나 단죄와 그 검찰 패밀리, 검사들, 뭐 검사 출신 정치인, 검사 출신 변호사, 그다음에 뭐 언론계에 있는 소위 친검 그런 언론인들,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법조인들 가족, 뭐 판사들부터 해서 이런 어떤 검찰 패밀리, 범 검찰 패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조금 이제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흔히 막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검찰 개혁 논쟁이 될 때 아니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뭐 민생하고 뭔 관계가 있냐 거의 이게 정치 쟁점화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또 정권은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예. 물론 그 변질된 어떤 그런 사정도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일정 부분 여건도 비판받을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 정점을 그렇게 된 부분에는 그렇지만. 검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검찰 개혁은 바로 민생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어떤 그 좀 비틀린 부분들 그런 거에서 정의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그 심층 취재했던 그 네. 죄수와 검사. 죄수와 검사 거기에 보면 이제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 있단 네. 말이죠. 그 실제로 이제 네. 아주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서 세상에 크게 알려지고 해서 뭐 나중에 이제 다시 감찰 들어가기까지 됐는데 네. 결국은 지금 불기소 처분됐죠. 그렇죠. 말아먹은 예. 거죠. 근데 예. 공소시효를 이유로. 예. 근데 그런 사건에서도 보면 결국은 거기 뭐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검사 쪽에 어쨌든 뭐 선이 닿거나 흔히 백을 쓴다 그러죠. 그렇게 다 한 사람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예 기소가 안 되거나 또는 그냥 뭐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버려요. 근데 그 힘없는 서민들 거기도 그 투자했다가 네, 뭐 주가 조작 피해자들 예, 많이 예. 나오죠. 이런 사람들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바로 예. 민생과 검찰 개혁이 직결되는 거고 정의와 공정 문제도 직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무소장이었던 유진 네. 사건도 네. 그렇게 보면 민생과 완전히 직결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 그럼요. 축산업자들 그다음에 네. 또 다른 업자들 로비스트들이 나오고 네. 그게 또 검사들과 또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또 엮여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가짜 수산업자도 마찬가지네. 언론인, 네. 검사, 현직 네. 검사가 거기도 이제 부장검사가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제 흥미로운 게 아까 인간 윤석열과 윤석열의 인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흥미롭게도 태평양에 잠깐 1년 정도 갔다 오고 다시 검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형성된 인맥들 그리고 주변에 제가 듣기로도 대형 로펌 출신들이 꽤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네. 예.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봐야 됩니까? 이건? 뭐 옵티머스 사건 때 네. 그 옵티머스 측의 변호인이었던 그 이규철 변호사 이분이 이제 특검 때 대변인으로 굉장히 명성을 얻었던 분이잖아요. 아 맞다. 얼굴 기억나실 거예요. 예. 굉장히 이규철. 넥타이를 항상 예쁜 걸 예. 메고 나오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예. 이분이 그 사건을 변호하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규철 변호사 말로는 사건 얘기는 안 하고 둘 다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반려견 얘기만 이제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다 그래요? 나왔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 예. 그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동안의 여러 그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인맥들이 있는 거고 이 인맥들 중에 일부는 검찰에 남아 있지만 일부는 밖에 있는 거고 그리고 검찰 내에 예. 지금 있는 지금 인맥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저희가 책에서 굉장히 잘 분석을 했는데요.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예. 과거에 이제 아까 그 조동찬 선배가 검사들은 근무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과거에 근무했던 근무연을 저희가 쭉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검사들을 다 추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난 후 또 검찰총장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요직에 얼마나 가 있나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 검찰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의 핵심 보직을 다 차지해버렸다. 네, 그런 건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검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래서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일각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한동훈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근데 이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게 그 검찰주의가 있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 지냈다고 대통령 그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구나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조금씩 설명이 나왔지만 이런 시대 정신인 검찰 개혁에 비춰봐서 거기에 좀 어쨌든 저항하던 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검찰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결국은 그런 위치를 가졌던 분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뭐 자체가 된다 안 된다. 네. 누구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이제 그 진행자께서 여쭤봤지만은 이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이 검사잖아요. 제 책에서 이제 단죄 권력을 평생 누려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죄 권력. 그러니까 평생 남을 벌 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들춰서 뭐 수사하고 뭐 이게 안 나오면 저것도 파고. 어쨌든 이렇게만 했던 분위기라서 최근에 언행에서 드러나지만은 사실은 어떤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마인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좀 문제도 있고 이런 어떤 다른 분야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어떤 검찰의 문제로 이분을 투영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제가 정확히 이 이슈 오도독에서 어느 패널분을 만났는데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 죄수화 검사 얘기를 하러 제가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김경진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특수부 검사들 이런 거 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김경진님께서 꼭 그런 건 아닌데라고 이제 말씀하시다가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이제 최경영 앵커께서 이 윤석열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전혀 아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 대선까지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김경진 변호사에게. 네, 저희 모두에게.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김경진 변호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모르겠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일종의 면역 세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고 밖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항원이 들어왔을 때 붙어서 공격하고 이거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가 너무 활성화되면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잖아요. 백혈병 같은. 그런 얘기를 그때 김경진 변호사께서 하셨어요. 근데 캠프로 들어갔잖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본인이 캠프로 들어갔잖아.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그 자가 면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백혈병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윤석열 총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이 너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캠프로 가셨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면은 그 윤석열 라인 소위 검찰에 워낙 지금은 이제 뭐 인사에서 많이 물도 먹고 조금 이제 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만은 여전히 많이 건재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그런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뭐 시중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진두지휘한 몇 가지 수사에 대해서 사실 문제 비판도 많고 한데
진짜 검찰을 아는 분들 얘기는 법조계에서 사실은 수사보다 인사가 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의 인사가 문제였다. 인사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공정 이런 것들이 실제 또 실상은 좀 다르다는 것이 본인 측근들랑 거의 뭐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그 측근 인사. 그래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면서 서울중앙지검장 때까지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거기는 일선 수사를 하는 어떤 지휘관의 역할이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 옛날에 잘 가까이 했던 검사들 뭐 그런 사람들 쓰고 하는데 총장이 되면서 완전히 뭐 그런 특수통 검사들 이른바 대부분 자기와 근무 인연 같이 뭔 수사하고 다 요직을 거의 대한민국 검찰의 요직을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다 장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국 수사가 벌어지기 전에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어요. 검사들이. 총장 되고 나서 검사 60여 명이 당장 옷을 벗었습니다. 이거는 인사 불만에 대한 항의 표출이에요. 그 얼마 뒤에 조국 수사가 터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 내부 단속 그런 걸로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방식의 인사 스타일을 계속 구사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윤 총장의 흔히 이제 그 소위 그 띄워주는 기자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뭐 보스 기질 해가지고 뭐 아주 그 무리를 이끌고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제 식구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에서 사실 힘으로 치면 검찰이 더 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통령의 힘은 결국 인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면에서 어떤 공정성 이런 공인 의식이라 할까 공적인 의식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분이다. 물론 뭐 다른 대선 후보들도 거기에서 또 다 뭐 자유로울 수는 없죠. 자유로울 수 없죠. 누구나 다 자기 사람 쓰고 싶어하는 이런 건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그런 면에서 검찰에 있을 때 검사들 집단 내에서도 신망을 받지 못했다. 이거는 뭐 법조계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정의 화신 같은 그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인에 대한 검증으로 돌아올 때 또는 본인의 배우자랄지 처가 문제로 돌아왔을 때 또는 본인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우진 사건이랄지 이런 걸로 돌아왔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점 하나하고 그 이후에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검찰식으로 단죄하는 공정한 사회로 가면 진시황이 제가 생각이 나서 법과 진시황이 생각이 나서 그런 식으로는 민주사회가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불안감, 어떤 검찰주의자들이 좀 무섭다라고 하는 시청자들, 청취자들 그런 반응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아마 이 무서움에 관해서는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아마 조금씩 다 그 너무 행동하지 않을까에 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들은? 너무 어려운.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까지는 오늘의 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는 건 뭐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쪽은 어쨌든 칼잡이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검사들은 그렇죠. 그 두려움이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또 대통령이 되면 또 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비판을 하지만 이런저런 점에서 그거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간의 어떤 그 평생을 몸담아왔던 조직의 생리,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그 행적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조국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를 한 겁니까? 그 파트는 조선배가 담당이십니다.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이 책에 좀 나와 있죠. 좀 많이 최소화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재판이 또 진행 중이고 그래서 공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국 부부의 어떤 그런 뭐 법적으로 얘기한 범죄 혐의와 별개로 그 수사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그걸 보도한 언론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수사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는 어떤 법조 기자로서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의도와 수사 방식
수사 의도와 수사 방식. 수사 의도, 수사 방식, 수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다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보통 이제 일선의 기자들은 수사 내용만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팩트만 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팩트라는 것도 10개 중에 자기들의 어떤 프레임에 맞는 5개만 쓰면 그것도 팩트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보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인데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 수사 의도는 뭐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의도는 뭐 하여간 거기에 대한 관점도 다양한데 방식 그 초창기에 어떤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압수수색이라는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십 군데를 들어갔단 말이죠. 그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고 그거 자체가 일단은 벌써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한 거라는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분들이고 일단 그 제도 자체가 이제 검증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언론에 뭐 이것저것 보도가 되고 뭐 첩보도 있고 하겠지만 순서상이라도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그렇게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자체가 이미 정치 행동이었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진짜 이건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기에는 직을 걸고 이제 하는 거죠. 거기 그렇게만 진행이 됐어도 아마 이렇게 비판을 덜 받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정 부분 뭐 범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건 지금 어느 정도는 또 나왔으니까.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이제 문제지. 자,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였냐?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정도로 검사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6개월씩 달라붙어서 뭐 이제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냐 안 낙마시키냐 뭐 할 때는 그 혐의 정도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위 그 검찰이 처음 윤석열 총장이 내세운 논리가 일종의 권력형 비리란 말이죠.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였죠. 바로 이제 네. 사모펀드였죠. 대표적으로 그 박상기 장관을 만나서도 사모펀드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모펀드 이거 나쁜 놈들이 하는 건데 이걸 하고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첩보예요. 첩보.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냥 펀드에 관련됐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미 딱 단죄를 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수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된 입시 비리는 펀드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혐의가 포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뭐 언론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논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게 뭐 검찰에 돌려준 것도 있고 기자들이 찾아낸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네. 자 전국에 그 관련된 저 뭐 고려대부터 해서 부산대 뭐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여러 군데 거기서 압수수색을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서류를 압수를 했어요. 거기에 표창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창장을 뭐 위조했네 안 했네 이걸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막 그냥 일단 다 모은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될 만한 걸 하나하나 찾아낸 거고 그다음에 점점 그걸 늘려나갔지 가지수를. 왜?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는 상황. 자, 그 부분을 대통령한테까지도 보고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분노했죠. 아니 장관 이거 임명권 이런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네. 검찰이 나서서 그걸 중간에 차단하려고 하네. 더구나 국회 또 입법부에 지금 그 절차도 진행 중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추후에 나오는 증언들 보면 청와대 쪽에다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신임 민정수석한테도 심지어 이 정도 했으면 물러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건 거의 협박이죠. 네? 그 후보자 상태에서 예. 이 정도까지 내가 하는데 안 물러나 좀 퇴진 안 시키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였고 그다음에 그 일단 수사 결과를 봐서도 예. 저는 한마디로 이거 정말 수사도 그 깔끔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뭐 이중 기소 논란부터 해가지고요. 그 표창장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혐의가 정확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기소부터 덜컹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울산 사건까지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언론 플레이는 언론 플레이대로 엄청나게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하여간 일련의 그런 벌어진 수사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였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린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2년 정도 끌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법 판결이 나오겠죠. 그런데 뭐 지금 뭐 2심까지 유죄가 나왔으니까 유죄가 나온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비슷한 정도의 사건들을 비슷한 수준의 사건들을 앞으로 대통령 돼서도 똑같이 그 공정의 잣대로 다 할 거냐. 그러면 나라가 저는 견디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사를 계속 그런 정도 수준의 사건까지도 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저거는 왜 안 해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신 측근이어서 안 해요? 또는 당신 배우자여서 안 해요? 아니면은 무슨 뭐 지금 정부 장관이어서 안 해요? 만약 윤석열 정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본인이 그 기준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국 수사 이후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어떤 혐의나 또는 또 다른 고소고발에 그 연루된 야당 인사들 아까 제가 표현한 어떤 검찰 패밀리에 속하는 분들 수사가 진전이 안 돼요. 아니면 무혐의가 돼버리거나 또 검사들 사건은 그냥 뭐 뭉개버리고 공수처에 넘겨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무혐의해서 끝내버렸어요. 뭐 이런 예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아마 뭐 그거는 대통령 이후에는 제가 그건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 덧붙이자면 그런 지금 이제 입시 비리를 가지고 어떤 공정의 화두를 점령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지금 제기되는 그런 이게 소위 비교과 활동이라고 그 수시에서 그죠 우리가 수시 학종에서 이제 문제잖아요. 초기에는 입학사정관제였고 이름이. 근데 이것이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물론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있고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그 잣대면 김건희 학력 같은 경우도 지금 압수수색을 10번을 했어야죠. 최소 10번을 했어야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2010년도 얘기란 말이죠. 그 고려대 입학이 2010년이고 그다음에 그 의전원은 2015년인데 지금 엊그제 뭐 마침 그 조민양 그 이제 입학 취소 결정을 부산대가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비교과 활동 기록이 전혀 입학하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점수들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그 입학 비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 것 자체가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수사를 그렇게 몰고 간 거 그다음에 그렇게 보도를 한 언론 저는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비교과 활동의 그런 자료들 봉사활동 체험활동 뭐 인턴 이런 부분들 이거를 무슨 과장했다고 또는 뭐 시간을 뭐 늘렸다고 실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이걸 전부 허위로 판단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 당시의 상황 우리가 초기의 상황을 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들이 다 같이 아이들 스펙을 늘려주기 위해서 전부 갖다 붙이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초기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초기라서 심지어 논문 대필까지 하던 시절이에요. 그건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 교수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년이 지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거 범죄야. 맞아요. 편법이고 불법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면 2010년도에 자 특정해서 2010년도에 적어도 그 조민영하고 같은 모든 입시생들 모든 입시생 하려면 이게 한 수십 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 그렇죠. 특히 판검사들, 변호사들, 교수들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5천 명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 지금 이게 걸린 게 주로 그래서 업무 방해로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그렇죠. 대부분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자기소개서 전부 학생이 안 써요. 다 같이 하지. 교사가 도와준다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봉사활동 시간 교사가 늘려줘요. 그다음 뭐 있으면 갖다 붙이라고 한다고. 오죽했으면 공공고등학교에 한 20년 교무주임을 하신 분이 제 애청자인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생기부를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수백만 명 들어간다. 진짜 수백만 명 들어간다. 자기가 20년 동안 다 써준 대부분 다 좋게 써줬다. 이걸 안 좋게 써주는 교사가 어디 있느냐. 미화해서 좋게 없는 것도 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은 조금 더 과장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거는 또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 검찰의 보안 수사 기능만 놔두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곳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좀 공약을 내놨단 말이죠. 그게 또 흥미로워요, 저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사실상 원래 야당도 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는 야당도 처음에는 찬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 반대하는 것처럼 쭉 나오다가 홍준표 후보가 공약에 그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는 이 검찰과 관련해서 무슨 공약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할까? 다시 돌려놓겠다.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그렇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 소리 안 할까요? 근데, 아니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아마 결이 다를 거고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의 그런 입장이 뭐 이렇게 이제 물론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돋보이는 건데 그렇죠. 검사 출신이니까. 사실은 유승민 지금 후보도 예전에 이미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능은 독립을 시켜서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 전에 뭐 검찰 특수통의 어떤 또 대명사로 할 만한 예전에 그 법무장관했던 김성호 뭐 이런 분들 그분이 이제 MB 정부 때 국정원장도 한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데 다 문제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수사 기소가 그다음에 결합되는 이 폐해가 너무 크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아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검찰하고 어떤 이런 대립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던 것이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이게 완성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책에서도 약간 좀 언급이 있었는데 책임도 있고 비판받아야 될 점들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윤석열과 대립하게 돼서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이 더 가속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이미 답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안 됐잖아요. 그걸 보면 일단 저는 100점을 주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검찰 개혁 방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건 대선 이제 현실에서 정말로 그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나 조직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잘한 거다라고 내부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었겠지. 엄청난 권력이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이게 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것을 못했다는 점.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딴 게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걸 못했다는 걸로 만점은 처음부터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간에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그 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나쁜 수가 되어버린 거죠.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배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그래도 잘한 거다라는 평도 있는 반면 또 이제 결국은 왜 이렇게 혼란만 끼치고 완수도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정부가 이제 초기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검찰이 제일 선봉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건 뭐냐면 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개혁 대상과 손을 잡은 거예요. 동반자가 된 거죠, 초기에. 그래서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조국이 민정수석도 가서 이제 검찰 개혁은 설계를 해요. 근데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는 어떤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왜? 검찰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
적폐청산 알아서 막 전 정권 막 싹 잡아주잖아요. 예? 이 더구나 이제 결정적인 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인데 예. 이 진보 진영 쪽에 MB 어떤 그거는 상당히 뭐 거의 그 공정이란 말이죠. 공정.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뭐 그래서 그때 막 박수가 쏟아졌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윤석열 검사 그래서 더 국민적인 영웅 뭐 이런 것인데 그런 어떤 그 기조 때문에 사실은 마음 먹은 대로 좀 진행이 조금 더딘 부분도 있고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는데 자 보니까 검찰의 칼이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과거에도 보면 이 법조인 출신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요. 자 수사권 분리는 오케이 동의하는데 경찰 뭔가 지금 미진해 보이고 못 믿는 거예요. 얘들의 수사력을. 얘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하여간 예. 경찰은. 그러니까 어떤 그 법조인 마인드. 그러니까 대개 청와대 민정라인이나 이런 데는 다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최소한 검찰이 그래도 수사 어느 정도 특수사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증언 나오는 거 보면 결국 대통령 뜻이었다 그래요. 이 부분을 남기기로 한 것이. 지금 예.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라고 네. 갖고 있잖아요. 여전히 수사권을. 근데 말이 6대 범죄 사실은 주요 수사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지금 완전히 이제 네.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한박. 예. 그 표현이 근데 사실 문제가 많은데 예. 왜냐면 박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박탈이라 그러면 이게 뭔가 누군가의 어떤 그 권한이나 재산을 뺏는 것인데 그러네. 수사권이 검찰의 재산이나 어떤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이 아니고. 정확한 지적을 예. 해주시네. 그냥 예. 원 상태로 검찰제도 취지대로 이제 다시 전환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수사권 박탈이 아니고 수사권 전환이라고 해줘야 돼요. 수사권 전환. 박탈이라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이게 약자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 뭔가 뺏기고 탄압받는 이미지. 게다가 박탈하는 쪽은 굉장히 과격한 이미지네요. 그렇죠. 이게 지지층은 모르겠는데 중도층한테는 적어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예. 이 검찰이 정권을 겨누니까 얘들이 박탈하네? 검찰의 권한을? 박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검찰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네. 원래가. 예. 이거 저는 말씀 잘하셨네요. 이거 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 책에 보면 그런 과정들에 관한 취재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놓는다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등이라는 거 한 글자를 넣느냐 마느냐 이 싸움. 그러니까 6대 범죄와 부경공 선방대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만 규정을 할 것이냐 법에다가 선방대 등을 넣을 것이냐 그 등 한자를 넣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 올스타 때도 등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등이. 예. 등 때문에 외환은행이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른바 대윤 소윤이라고 불리우는 소윤 이제 윤대진 검사장이 국회의원 방 앞에서 국회의원 방에 들어서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등자 하나를 넣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등은 뭐든지 해석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은 다 우리 거야. 예. 예. 방금 조 선배가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대한 편견, 법조인들 대부분이 법조인들로 되어 있는 청와대 민정 라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이 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도 빼놓을 사실은 수는 그게 없다는 제일 거죠. 클 거예요. 예.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 이게 수십 년간 지속된 제도고 네. 예. 우리 사회 곳곳을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라 할까 어떤 그런 거대 관료층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그 책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책을 의식을 하니까 비판을 단계적으로 하려는 거였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말기 또는 새 정권 초기에 이제 완전히 그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다 단계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걸 오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권력 싸움이란 권력 논리라는 것은 그렇게 이성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논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조국 수사 이후에 검찰의 그 강력한 저항. 예. 그 바람에 이제 완전히 검찰 개혁 그것이 그냥 국민들에게 완전히 무슨 정치 그냥 공방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개혁 피로감으로까지 그렇게 돼버리는. 저는 이게 뭐 시간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네. 이 책 그 독후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두 분이 이 책에서 그 가장 말하고 싶었던 점 메시지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자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기자의 매력적인 부분은 팩트의 단면들을 켜켜이 계속 제시를 하지만 이게 이제 탐사보도 기자들의 특징인데 계속 제시는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판단할 여지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주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요?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리 와라고 하는 이런 책은 아니어서 좀 덜 팔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켜켜이 쌓여져 있는 사실을 통해서 진실의 맥락을 본인이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추천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고의 싶어요. 독후감인데요. 네. 예, 시민보 기자는 이 책 왜 네. 썼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200%, 300% 공감을 하고 예. 저희의 의도도 사실 그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사실은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다 보면 보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하나의 임팩트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팩트는 내가 의도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면밖에 말을 네. 못해줘요. 사실 팩트의 단면밖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언론 기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공론의 장은 있지만 저는 또 책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론의 장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지하고 좀 무거운 어떤 의견들이 오가는 그런 공론의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는 하나의 그 의견, 하나의 목소리를 얹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영이니까 읽어야 돼. 우리 진영이 아니니까 읽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정말 그 진지한 토론에서 저희가 제출한 하나의 목소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읽고 한번 지지하든 아니든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성식 선배는. 예. 예. 일단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뭐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고요. 예. 책이 많이 사실 팔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나왔고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그렇게 확 이렇게 어느 한쪽이 열광할 만한 뭐 그런 어떤 그러려면 뭔가 좀 사실 치우쳐야 돼요. 예. 조금 감성적으로 가야 되고 예, 예. 과장도 있어야 되고. 제가 원고에다가 쓴 약간 예.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네. 감성적인 부분이나 네.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예. 조선배가 편집자 역할을 하셨는데 예. 참으로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냥 뭐 가차없이 다 잘라내셨어요. 아니 뭐좀 많이 섭섭했네. 아닙니다. 홍보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하여간 어쨌든 제가 이제 현장은 떠났지만 특히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그 검찰 문제를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러니까 현상과 이면의 어떤 그런 차이라 그럴까 이것을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 국민에게. 물론 뭐 오늘날은 뭐 모든 것이 정보도 많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세상이니까 많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서 이제 막 각자 판단하시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어떤 여론 시장이라 그럴까 어떤 이런 것들은 제도권 언론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여전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균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정부의 판단이 맞았고 어떤 것은 윤석열의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사실 누구를 뭐 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 뭐 검찰을 너무 이 정권에서는 악마화한 면이 있다 뭐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인 시각이고 예. 자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한 것처럼 예를 들면 조국 수사를 이제 뭐 1, 2심에서 자, 뭐 11가지 중에 뭐 대부분이 유죄가 나왔다 해가지고 수사 잘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아니라고 하죠. 그 가지수에 집 보지 마라. 그게 바로 이제 겉과 속의 차이인데 내용을 봐라. 내용은 하나예요. 굳이 얘기하면 두 종류인데 자, 사모펀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핵심이 무죄잖아요. 네. 수사 잘못된 거예요. 입시 비리에서 그 몇 가지 이제 그 자료 붙인 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거 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 날 정도로
그럴 만한 수사였고 이것이 잘한 수사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제가 파악한 일면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원한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검찰개혁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예. 그쪽 그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 많이들 사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예. 그 읽고서 그래야지 이제 미리 좀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구나 우리 후보가 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 윤석열 총장께도 예.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 처가 문제를 나올 때마다 몰랐다, 모르는 맞아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예. 저희가 굉장히 자세히 써놨으니까 예. 읽으신 다음에는 모른다는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답변 해주셨으면. 저 더 사실 저희가 궁금한 한번 게 있으면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심 기자한테 연락을 하라고. 저 구함은 저한테 제 이메일로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예. 윤석열과 검찰개혁 책을 펴낸 두 분 모셨습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